자, 이 책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사업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에 나온 지속 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내용에서 제가 개인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인 서점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서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서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교육도 들어보게 되고 참여도 해봤었는데요. 서점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몇몇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날 일도 있었고, 그분들을 통한 교육을 들은 적도 있었고, 또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서점들에 꼭 들립니다. 들려서 그 상황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책들을 좀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좀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독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읽은 책 중에 사실은 굉장히 좋았던 책이 많습니다. 어차피 교보나 이런 데 가면 다 있겠지만,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책을 선택해서 읽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책에 대한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서점에 대한 비즈니스 좀 말씀드리면, 서점은요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수익과 또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챕터가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사업가라고 한 이유가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서점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 가능하려면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충분한 수입은 지출로 나가는 것들을 넘어서는 수입이 있어야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람이 느껴지고 계속 이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지출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거를 능가하지를 못한다면 계속 매달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사실은 서점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점에 대한 폐업률도 굉장히 많고, 유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작은 서점에 갔을 때 꼭 책을 구입하는 습관을 갖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서점 주인과 이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개인 서점을 차린다면 이 부분은 어떨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 구조를 미리 따져야 된다는 거죠. 서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서점이라는 공간 안에 책이 어떻게 비치가 되어 있고,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매일마다 책을 읽을 수 있고, 향초도 하나 피워놓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음악을 틀어놓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책을 공급을 어떻게 받고, 그때 공급률은 어떻게 되고, 이런 공간을 얻을 때 임대료는 얼마나 되고, 한 달에 대충 몇 권이 팔려서 어떻게 수익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통계를 좀 내봐야 되겠죠.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쭉쭉쭉 따져봤을 때 내가 최소한 한 달에 몇 권은 팔아야지만 제로를 찍을 수 있는가,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 서점은 제가 꼭 넣고자 했었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사례로 얘기하는 것 중에 굿바이북이라고 하는 서점 얘기를 간단하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점 중에서, 개인 서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열심히 일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활동과 기획들을 했었어요. 하지만 서점의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운영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 저도 그 운영 중단 이전에 상암에 있는 곳에 가보고, 또 거기서 강연도 듣고 책도 구입을 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좋아하면 서점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어라. 책을 좋아한다고 서점 운영에 대한 어떤 충동이 생긴다면 그거는 정말 실패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운영자들이 하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멜론빵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 멜론빵집은 우연하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발견한
가게예요. 멜론빵. 자, 멜론빵이라는 게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지금은 파리바게트 가도 멜론빵이 팔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없었습니다. 이 멜론빵은 일본 빵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 편의점에도 이 멜론빵이 있고, 멜론빵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멜론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런 빵이 아니라 그 모양 자체가 뭐 이렇게 멜론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건 아닌데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소보루빵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어떤 멜론빵이라는 하나의 위치가 딱 정해져 포지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멜론빵집에 갔는데 굉장히 그 독특한 빵들의 모양이 있는데 주인을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 남자 사장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빵 기술을 가지고서 이런 빵집에서 이런 것도 시작을 하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미팅을 하게 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빵집을 또 주로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멜론빵 전문점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거의 그냥 여기 딱 이 빵집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빵집인데 빵집을 홍보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이곳에 갔을 때 와, 이 사장님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 이 빵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만나서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데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이 멜론빵집을 열기 위해서 과거에 했었던 일부터,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원래 제빵 일 전공이 아닌데 제대 후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또 일본에 어떻게 넘어가서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차렸는지,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빵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빵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의 특권이잖아요. 내가 내 개인 사업을 차려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기술력은 어떻게 돼요? 축적이 되고 빵에 대한 맛과 품질에 대한 완성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인지도는 점점 높아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현재는 뭐 유명한 빵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단골이 굉장히 많은 빵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빵집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지 그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나중에 이제 저 뒤에 챕터에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콘텐츠는 뭐 이게 무형, 유형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무형이라고 했을 때 확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통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전에 한때 기억하십니까? 길에 핸드폰 가입을 유치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서 사은품도 많이 걸고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 통신 사업에 고객을 한 명을 유치를 하면 그 통신 수익의 일정 부분은 그 대리점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구조였을 겁니다. 지금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약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인데, 고객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고객은 매달 그 통신사에 통신 상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냥 뭐 금방 억대를 벌 수 있는 그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통신사를 이렇게 쉽게 이동하지는 않잖아요. 뭘로 묶여 있기도 하고, 솔직히 뭐 변경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 이런 통신사업도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냐, 우리 이용자한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통신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러면서 제가 끝에 뭐 책이랑도 약간 비교를 해놨습니다. 통신사업과 책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전거. 서울에는 뭐 따릉이라는 자전거 그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지방마다 다 따릉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최초로 시작한 게 서울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지방의 어느 중소도시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자전거 판매점을 하는 건 어떨까? 자전거 판매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아져야 자전거 판매점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자전거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판매량이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현재 상황을 보세요. 어쩔 때 자전거를 많이 탑니까? 일단 날씨가 맑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운동 삼아 타는 경우가 많은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한강에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일반 찾기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계속 심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가 특정 구간만, 도시만 잘 되어 있지 모든 곳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판매하는 점보다 오히려 이전엔 없었지만 그냥 공기청정기 파는 회사가, 대리점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는 현재 어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자전거를 산 게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출퇴근을 할까 생각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양천구에서 저는 여의도, 마포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탄 지 한 1년 넘게 된 것 같아요. 먼지만 자꾸 쌓여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유가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안 탑니다. 탈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묵혀두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서울에 이런 서비스까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른 길을 이용해놨지 10만원 이상 되는 자전거를 굳이 구입할 이유가 없죠. 구입하더라도 또 저렇게 묵혀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여행을 넣어놨는데요. 자, 일본 불매가 이루어져서 일본을 여행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 자,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아베의 엄청난 실수죠. 근데 이거는 약간 정치적, 또 어떤 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한때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주도보다도 일본이 더 싸다, 쉽게 갈 수 있는 국가다, 이국적인 느낌도 나기 때문에 제주도보다 일본을 가는 게 더 낫다 라는 생각은 극히 당연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일본에 여행을 갔다 오면 꼭 사오는 게 있어요. 그 공항 면세점에 가면, 여행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의 그 일본 사람들의 디저트가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독특하고 좀 섬세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디저트를 오미야게라고 합니다. 이 오미야게를 사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사다 줬을 때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 선물 자체가 뭔가 독특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평소에 먹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샀다고 하니까 좀 더 선물의 느낌이 좋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제주도의 그 감귤 초콜릿은 그만큼의 어떤 상품성, 신비로움이 사실 덜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초콜릿을 줬을 때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고, 아유 사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주도의 상품을 좀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평소에 느끼는 그 부분이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품질에 대한 차이보다도 일본은 오미야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왔을 때 우리가 항상 받는 것이 초콜릿, 감귤 초콜릿, 감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의 오미야게는 굉장히 많아요. 오미야게 대표적인 게 그 도쿄 바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쿄 바나나는 아십니까? 도쿄에서 원래 만든 게 아니라는 거. 이름이 아예 브랜드화가 된 거죠. 이 오미야게가 도쿄 공항, 나리타 공항에서 탈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오미야게가 그곳에서 다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산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걸 먹으려면 이거는 홋카이도에서만 살 수 있고, 어떤 거는 후쿠오카에서만 살 수 있고, 어떤 거는 도쿄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역마다 오미야게가 다르다 보니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도 전국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들도 어느 한 군데에 갔을 때 다 먹을 수 있다면 굳이 거기 가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오미야게에 대한 신비감, 호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본 여행을 그 예전에 많이 갔었던 그 시점에서는 뭐가 일본 여행을 지속하게 만들었냐, 그 다양하게 만든 오미야게가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사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여행을 가게 만드는, 굉장히 여행 상품으로 기획이 되게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보면 굳이 뭐 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한 번만 갔다 오면 됐어. 이거 어디 가나 동일하게 있어. 이렇게 되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명란 뭐 어떤 상품을 먹으려면 반드시 거길 가야 되고, 또 이거 먹으려면 저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그걸 먹기 위해서는 저쪽을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소도시의 해외 여행 계획을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머리를 잘 써서 해외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유치를 했고, 특히 한국 사람을 그렇게 많이 유치를 했는데 멍청하게 저런 결정을 내려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굉장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끝부분에 좀 써놨습니다. 아이패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이패드 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고요.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뭐 애플에 대한 언급이 사실 예전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과 그 맥북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맥북 프로로 이동한 이후에, 원래 윈도우 PC여서 맥북 쪽으로 이동한 이후에 굉장히 편리함을 느껴서 10년 전쯤에 이동을 한 이후에 계속 맥북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한 애플 뭐 바와 같은 거는 아니고요. 그냥 편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객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고객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고객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고객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 무엇을 원할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결국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뭐 1인 기업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매력입니다. 매력을 가지고 있냐. 고객이 봤을 때 당신이 만든 상품, 그것을 구매하려면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매력이 있어서 나의 상품을 살 것인가. 굉장한 매력의 제품이었죠. 그러니까 아침에 줄 서는 거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런 매력을, 고가이지만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서도 그 정도의 매력을 나는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이버 키워드 검색 뭐 순위수 높이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매력이 있는가. 매력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예요. 커피를 판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원두를 판매하고 커피를 내려서 커피 자체를 판매하는 뭐 커피숍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선 제가 뭐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라고 하는 한 커피 원두 뭐 사장님, 강릉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얘기도 제가 여기서 써놨습니다. 커피 코나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저는 뭐 거리가 일단 멀다 보니까 원두를 구매해서 집에서 이제 드립을 해서 마셔봤습니다. 자, 커피에 대한 얘기는 저도 강의 때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커피는 결국은 그 원두를 볶아서 내리는 건데, 커피를 세게 볶을수록 커피는 타는 겁니다. 타서 물에 우려서 마시는 건데요. 커피를 더 세게 볶을수록 쓴맛이 강해지죠. 어떤 특정 커피 회사의 커피 맛은 대부분 쓴맛입니다. 아주 강한 쓴맛이에요. 뭐 보약을 먹는 것 같을 정도로. 자, 그 쓴맛은 왜 이렇게 강하냐? 왜냐면 강하게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커피 원두는 식물이다. 그래서 조금만 볶아야 된다. 많이 볶으면 좋은 성분은 다 사라져 버리고, 태웠기 때문에 안 좋은 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의할 때마다 어떤 필요한 사례가 있을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태워서 볶아서 물로 우려내서 마신다라는 건 사실은 태우면 뭐예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브랜드의 효과로 인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먹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코나에서 판매하는 원두로 내린 커피는요, 약간 연한 갈색 색깔이 그렇게 연하고요.
많이 볶지 않았으니까, 타지 않았으니까 색깔이 흐리게 되고, 그 다음에 쓴맛보다는 원래 커피 콩이 가지고 있는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SNS나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이 올리십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이런 제품 팝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커피는 이렇게 먹어야지 건강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할 수밖에 없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커피에 대한 어떤 남다른 철학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지속 가능하려면 고객들이 여러 회사의 원두를 살 때 내 거를 어떻게 사게 만들 것인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차별점이 없다면 결국 가격 경쟁력밖에 갈 수는 없지만, 이런 곳의 원두는 가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건강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우리 거 원두 사세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교류 분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일 수 있어요.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접해본 적이 있겠지만, 저의 대표적인 강의 중에 하나가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 강의해요. 이건 대화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들 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편견이 심하거나 그냥 공격을 하거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종류의 기분 나쁘게 말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 교류 분석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게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심리게임을 알려줘야만 교류 분석을 제대로 교육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교류 분석 뭐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심리게임을 교육하기보다는 그 처음에 하는 것 중에 PA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챕터로 따지면 1부터 5까지를 다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1만 하고 강의가 마칩니다. 자, 근데 저는 1부터 5까지를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5,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접근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만 하고 끝나다 보니까 저의 강의는 상대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의 이 교류 분석 강의는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나머지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알려주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딴에는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와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현재 교류 분석 강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강의 컨텐츠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학교 수업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나요? 지금도 없죠? 없었어요. 입시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졸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등록증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요?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사업을 할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세금도 걷어야 되고, 사업을 하게 됐을 때 합법적인 어떤 절차들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 이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많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이런 행정적인 것도 반드시 갖춰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언자에 대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이 조언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겠지만 조언자 정말 중요해요.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사업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의견을 들어야 되고, 어떤 설명회도 들어가서 신청해서 가서 들어봐야 되는데, 좋은 조언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조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마케팅이 잘 돼야 돼서 마케팅 강의들도 많이 가시게 될 겁니다. 근데 가보면 야, 이 사람은 완전 사기네. 완전 꼼수적인 방법만 알려주고 있구나. 이런 곳도 있고요. 와, 이 사람은 되게 정석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내 본인이 꼼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꼼수 강의가 또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1인 기업을 하고 있어요. 1인 기업, 그러니까 혼자 하면 1인 기업이죠. 이게 뭐 되게 거창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혼자 하면 그냥 1인 기업이에요. 둘이 하면 2인 기업이죠. 셋이 하면 3인 기업이에요. 근데 마치 1인과 아닌 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만 1인 기업, 내 자체가 내가 브랜드가 돼서 내 사업을 하는 걸 이제 1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1인 기업 강의를 하시는 분들, 1인 기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올바른 조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 자체가 본인이 1인으로 정말 5년, 10년 이상 잘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이 그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모양새만 이렇게 갖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새 갖추는 건요, 인터넷 가서 하루만 조사해보면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뭘 설명할 수가 없겠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꼼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조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조언자를 만나게 되거나 혹하게 되면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돈을 날리게 됩니다. 근데 그 돈을 왜 쓰냐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광고 내용 자체가 너무나 큰 어떤 역전의 삶이 펼쳐진다, 대박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라고 했을 때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지금 빨리 나한테 계약해서 그 돈 다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하는 호객행위일 거고, 그걸 또 믿고서 돈을 내는 사람은요, 그렇게 허황된 거를 현재 꿈꾸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있을지라도 극히 일부일 거예요. 어떤 운이 또 따라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가짜 컨설턴트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도 해당이 되냐, 출판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책 쓰기 강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보면은 여러분 책 쓰세요, 책 쓰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하면서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만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극히 일부 사례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정말 이런 내용을 SNS에서 보게 됐을 때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책을 냅니다. 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 책은요,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등록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출간 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럼 베스트셀러라는 건 뭘로 정한 겁니까? 출판하자마자 아직 팔리지도 않았는데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 자기네들끼리 정했다는 얘기죠.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뭐 순수하게 어떻게 팔린 책의 권수가 이만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믿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출간하자마자 얼마나 빨리 팔고 싶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할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사실 더더욱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뭐 콘텐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독자 입장이라면 이런 말들에 또 현혹돼서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조작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고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피해자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진실된, 진정한 조언자를 만나고 컨설팅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일 거예요. 하브루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들으셨을 거고, 예전에 EBS에서 다큐에서 다룬 이후로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제가 하브루타 컨텐츠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멋지게 합니다. 노벨상도 많이 탔고요, 부자도 많이 있고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좋을까? 그들은 머리가 똑똑하다. 근데 왜 똑똑하냐?
하브르타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뭐 도입은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다. 그래서 한국의 엄마들, 자, 유대인의 이 방식을 자녀한테 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사교육 시장에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과 협회와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저도 한 사람인데 저의 얘기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교육의 내용과 다릅니다. 그런 내용에 허점이 있고 더 중요한 점은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라고 저는 강의를 해요. 동일하게 유대인과 하브르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브르타는 유대인의 종교 방식이에요. 공부법이 아니라. 근데 이걸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뭐든지 이게 좋은 상품화가 돼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국에서 충격적인 어떤 경험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인 랍비를 만나서 질문도 하고 검증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어머니들이 저의 말을 믿게, 왜냐면 이미 저런 허황된 얘기로 이미 한국 시장에 많이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아닙니다, 진실된 내용은요 이거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이전에 그런 얘기들을 더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한 유대인 좀 지도자급을 만나러 또 출국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코에 가서 어떤 좀 리더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지문을, 리스트를 적어갔겠습니까?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가는 건데 간 김에 다 확인하고 와야 되잖아요. 다 물어봤어요. 제가 준비해 간 내용들을 다 물어봤더니 진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다 일치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브르타라는 거를 강의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어떤 성공이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전하려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인터넷 검색해서 한국 안에서 네이버 안에서 검색된 내용들을 그냥 취사 선택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넣어서 강의 콘텐츠를 만들 거면 시작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려면 일단 세계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요.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유대인과 랍비와 하브르타, 탈무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진짜 유대인을 만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도 유대인들을 만나는 하브르타 강사나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 중에 우리는 랍비를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도 랍비 만나서 인터뷰 다 해봤고요, 저 유대인과 같이 사업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검증을 하고 했었던 사람이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얘기한 이 하브르타 얘기 왜 꺼냈어요? 지속 가능한 이 강의를 하려면 그만큼에 대한 검증과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공부하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점에서 팔고 있는 한국인 저자가 쓴 하브르타 책 중에 상당수는요, 하브르타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 뭐 질문에 대한 교육이지 하브르타를 제대로 알고서 쓴 내용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왜 하브르타를 쓰게 됐는지를 한번 질문해보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대충 어느 정도까지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 이상, 더 이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한 사업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냐? 내가 어떤 콘텐츠를 선택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매력 요소로 여길 만큼의 충분하고 깊이 있는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지, 남들과 똑같이 어느 정도 구색만 맞추게 된다면 한때 반짝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 2에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는 뭐냐?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콘텐츠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지 그 콘텐츠가 그냥 지속 가능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점 명심하시고
다음 챕터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